사실 모든 사진가, 인물을 찍는 사진가들의 좀 숙명이죠. 모델과 호흡을 맞추는 것. 근데 좀 저는 저만의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시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오는 길에 지금 벚꽃이 진짜 여기가 많이 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는 길에 좀 행복했습니다. 벚꽃놀이 하러 가셔야 되는데 인터뷰하러 오셔가지고. 뭐 여기가 벚꽃놀이죠. 근데 실제로 스튜디오 근처가 다 벚꽃 동네거든요. 네, 오는 그래가지고. 길에 좀 놀랬어요. 한번 또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저도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사실 시완님의 이야기를 온전히 좀 들어보는 그런 자리이면서 오프비트만의 네. 대표 질문을 통해서 시완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건데 저는 시완님을 봐온 횟수가 그래도 좀 있다 보니까 시완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여나 시완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기 보고 하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레버리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포토그래퍼 최시화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는 서울 영산구에 위치하고 있고 다양한 브랜드와 아티스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노트를 하나를 드렸습니다. 한번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노트를 보시면 오시기 전에도 한번 가볍게 한번 여쭤봤지만 저희 스튜디오에서 드리는 두 가지 대표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시완님의 박차, 그리고 하나는 시완님에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엇박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비트와 오프비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선 처음으로 시완님은 박자는 어떻게 고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안단테를 골랐습니다. 안단테요? 네. 안단테를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그 이유도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제 제가 서울에서 살면서 뭐 빠르게 달려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기도 했던 때가 많은데 지금부터 제가 인생을 리듬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 리듬은 조금 천천히 걸어가면서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보고 조금은 집중하면서 좀 살고 싶더라고요. 시간이 되게 찰나의 순간처럼 빠르게 지나가요. 근데 이제 근우님도 저도 되게 다른 분들도 그런 많은 시간들 속에서 되게 많은 감정들을 겪고 지내요. 근데 저는 과거나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때 좀 과거에 되게 미련을 두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후회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랬으면 좀 지금 달라졌을까?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은 지금 좀 달랐을까? 그때 그러지 말걸. 뭔가 이런 후회를 정말 많이 하면서 과거 회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영화로 생각했을 때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영화가 이제 주인공이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의 좀 마지막 장면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하루를 2번 살아보는 행동을 해요. 똑같은 하루를. 그러니까 첫날 이제 한 하루를 살고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하루 전으로 돌아가서 또 그 하루를 살아보는데 자기가 했던 실수를 다시 제대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공이 뭔가 하나를 느껴요. 아, 애초에 내가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더라면 상관없었겠구나. 뭐 약간 이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시간 여행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샌가 너무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는 그냥 천천히 걸어가듯이 제 주변을 좀 더 둘러보면서 놓치는 거 없이 제 삶을 좀 유영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젊음을 보내고 싶어요. 시원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About Time에서도 그 결말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약 스포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거의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마지막에 하루를 2번 살아보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인식하냐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를 2번 산다고 해서 그게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삶을 향유하는 그런 느낌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안단테의 정의를 한 번만 말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걸어가듯이 적당히 느리게. 네. 그래서 이 걸어가듯이라는 말은 사람이 뛰어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적당히 느리게 갈 수도 있고 적당히 빠르게 갈 수도 있고 사실 걸어가는 행위 자체는 똑같잖아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재는 언젠간 과거가 되기 마련이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오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쨌든 우리는 나이를 먹고 미래를 맞이해야 될 텐데 나의 미래로 걸어가는 이 삶의 속도나 거기까지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느끼고 살아가는지는 사람들마다 되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시원님은 하시는 것도 되게 많고 관심사도 되게 많으신 것 같고 맞아요. 지금 이렇게 멋진 모습만 봐도 되게 자기 관리도 되게 잘하시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안단테의 박자는 되게 차분하고 여유로운 듯한 그런 박자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뭔가 항상 바쁘게 흘러가는 것만 같은 시완님의 삶에서 안단테를 선택하신 이유가 되게 궁금했어요. 네, 근데 시완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2가지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하나는 과거에 많은 미련을 두면서 살아왔다 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유영하듯이 이 젊은 시와의 삶을 풍부하게 살고 싶다 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인물들의 포트레이처 작업을 할 때 꼭 이 박자와 엇박의 질문을 드리는데 이 박자의 질문은 사실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한번 드리기 위한 거기도 하면서도 이 박자는 사실 속도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또 드리고 싶었던 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시와의 삶은 누가 보기에는 되게 알차고 바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시와님은 과거에서도 많은 것들을 후회한다고 했지만 근데 그 안에서 많이 성장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과거에 맞아요.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선택들에 의해서 지금의 시와로 계속 거듭 발전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태도에서 이 안단테의 박자에 있는 적당히 느리게 걸어가듯이라는 정의가 시원님이 말씀하신 유형이랑 되게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게 주어진 삶의 과업들을 유영하듯이 흘러가면서 내가 배울 것들, 내가 후회로 남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또 배울 점들을 또 새로 발견을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적당히 느린 관점에서 계속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똑같이 물어보고 싶은데 네, 네. 시와님한테 지금 오늘날의 시와의 하루를 한 번 더 똑같이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게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전에는 되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당연히 엄청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인생은 좀 순간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또 어떤 새로운 순간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게 끝났을 때 또 새롭게 뭔가 느끼고 또 그렇게 고요하게 있다가 다시 새로운 순간이 찾아오고 근데 이제는 저에게 2번의 똑같은 하루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보고
그날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더 보람차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삶을 두 번 살 수 있으면은 로또처럼 그건 반칙이죠. 당첨 번호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그건 너무한 질문이십니다. 근데 어쨌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삶에서 그런 반칙들이나 변칙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왠지 그 결과는 짜릿할 수도 있는데 내 삶이 너무 송두리째 달라져 버리니까 약간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갑자기 로또 당첨을 해버리면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가식적인 말일 수도 있긴 한데 근우님 말씀대로 뭐 로또 당첨되면 당연히 좋긴 하죠. 근데 저는 좀 특히 좀 물질적인 거에 관심이 좀 없는 편이에요. 좀 많이? 물론 돈 많이 벌고 싶고 네, 성공하고 싶은 욕심도 많긴 한데 네. 제 삶에 있어서 물질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 좀 배제해두고 살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제가 이제 전라도 광주 사람인데 이제 한 7년 전에 서울에 처음 올라오면서 지금까지 좀 생활해 오면서 좀 당연히 많이 힘들었어요. 물론 좋은 순간도 되게 많고 뭐 어떻게 보면 좀 청춘을 제대로 즐겼죠. 뭐 기쁘기도 하고 아니면 슬퍼하기도 하고 좀 좌절하기도 하면서 또 엄청 환희의 순간도 있었고 근데 제가 느낀 좀 이 사회는 요즘 좀 냉소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는데도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보기도 하고 다시 원래 나로 좀 되돌아보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계속 저로서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정의롭게 살고 싶다? 네. 근데 좀 이 정의롭게 살고 싶다라는 게 약간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저 그냥 제 본질을 좀 잘 지키며 살고 싶다? 매 순간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고 지혜롭게 살고 많은 사람들과 좀 더불어 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서울에서 지내다 보면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도 어느샌가 뭔가 다른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냉소적이게 변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저로서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좀 낭만 있게 말하면 잔잔한 호수처럼 잔잔한 호수. 아니면은 튼튼한 나무처럼 네. 그렇게 해요. 제가 느낀 뭔가 물질적이나 권위적인 거에 빠지면은 저로서 있을 수 있게 하는데 되게 방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정의롭게 살고 싶어요. 제 의지를 관철하면서. 근데 제가 느낀 좀 세상을 변화시켰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위인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사회에 큰 영향을 준 사람들. 좀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막 좋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좀 자기의 정의를 갖고 있고 자기의 본질을 정확히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아니면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5년, 10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제 정의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잔잔한 호수와 같은 말을 아까 말씀하신 유형을 하는 거랑 더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왜 유형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유형을 하고 있는 잔잔할 수도 있고 거칠 수도 있는 호수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의롭다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정의롭게 살고 싶다. 근데 저는 정의롭다라는 말이 영어로 justice가 될 수도 있지만 definition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 세상의 가치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정의를 내리고
그래서 어떤 정의관을 갖고 있는지까지도 포함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말인 즉슨 시완님이 바라보고 있는 삶의 목표, 내가 갖고 있는 아까 막연한 그런 동기부여의 목표들, 내가 갖고 있는 막연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신 동기부여를 하는 목표, 그 여러 가지 삶에서 내가 유지하고 싶은 내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말은 내가 삶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라고 보거든요. 하루하루에 생각을 깊게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촬영하고 있는 사진들이 단순히 얼마어치의 돈을 받고 하는 등가 교환의 일을 넘어서 내가 그 일들을 함으로써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느껴와서 또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기도 했거든요. 시완님이 이미 7년 전에 서울에 올라오시고 나서 사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냉소적인 사람들을 좀 봐왔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살다 보니까 냉소적인 분들을 종종 보기도 했고, 저도 그러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냉소적이게 되는 이유는 어쩌면 비교를 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살다 보면은 모든 게 다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저 친구는 나보다 돈을 이만큼을 더 많이 버네. 휴가를 어디를 갔다 왔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삶에서 보이는 그런 단편적인 모습들로 우리는 매일매일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었던 원대한 목표나 나의 정의관보다는 빨리 그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산술적인 목표, 물질적인 그런 단편적인 목표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행동의 대의명분이나 목적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목표,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이걸로 뭘 사고 어디를 다녀오고 어떤 물건을 소유하겠다와 같은 목표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러한 인식의 틀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렵잖아요. 맞아요. 살다 보면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시와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정의관과 내 삶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안단테의 정의처럼 적당히 느리지만 온전한 시완님만의 태도로 삶을 유영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맞게 이해를 했나요? 네, 맞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나로서 있고 싶다. 나로서 있고 싶다. 네, 그거예요. 세상의 틀에 맞춰서 변하고 싶지 않다. 이 사회의 규범 속에 살아가면서 이 규범에 따르기 싫다. 나는 규범을 깨는 사람이 되고 싶다. 좀 이거인 것 같아요. 근데 시와님이 말씀하신 것도 적당히 느리게 걸어가는 것도 사실 사회의 규범하고는 벗어난 걸 수도 있거든요. 사회는 항상 빠르게 가라고 아,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요. 진짜. 시완님이 갖고 계신 그 정의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도 우선적으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인식을 하고 그 안에서 시완님만의 페이스를 다시 정의를 내리고, 나는 이런 사회에서 나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치열한 고민의 과정이 또 필요하시잖아요. 네, 나답게 살 거라는 것은 결국 이 사회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이해하지 않고 온전히 나답게 산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세상에서 바라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 저 사람만의 모습과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면은 삶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이러한 나만의 정의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안단테의 박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자기만의 규범을 계속 세팅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소시오패스 같은 게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를 어떻게 보면 어차피 저도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속해 있는 상태에서
늘 의심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사람은. 이게 맞나? 뭔가 어떻게 보면 군중 심리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게 누군가 말하는 게 꼭 옳은 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하고 있는 게 다 옳은 방법인가? 이게 정도의 길인가? 저는 항상 좀 다른 방면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긴 싫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회를 인정하지만 이게 100% 정답이라고 인정하기는 싫다. 그게 또 뭔가 예술을 한 사람들의 뭔가 기본 소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의심이라는 말을 저 되게 동의하고요. 저는 그 말을 질문이라는 말로 가끔 표현하거든요. 네.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럴까? 이것이 이래야만 할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걸까? 뭐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나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심을 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겠지만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거를 시완님만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나의 생각의 관념에 넣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시완님의 삶과 작업들을 보면은 왠지 그러한 시완님만의 고민들의 결과물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은연중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과 시완님만의 정답을 계속 내리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작업들. 아까 예술가의 소양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런 나한테 던지는 질문, 세상에 던지는 질문을 계속 이어가면서 뭔가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답변을 만드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또 해보게 되네요. 근데 그러면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후회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내가 그 당시에 내렸던 내 질문에 대한 답들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느낌도 받네요. 왜냐면 그 당시에 내가 내렸던 해답은 그거였는데 성장을 한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명답은 아니게 보일 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내릴 수는 없겠지만 다음에 또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나는 또 성장을 한 시와니까 내릴 수 있는 답들이 더 풍부해질 것만 같거든요. 시와님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 게 이렇게 깊고 진지한 얘기를 3분 이상 하는 게 어렵거든요. 요즘 현대 사회에서. 아, 저도 말하는데 좀 너무 딥하게 얘기했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조금 딥하긴 하지만 네.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랄까 어려워요. 이 깊게 내 생각을 끄집어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 되게 더 어려워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자기 생각들을 좀 펼쳐놔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저의 가치관이랑은 되게 맞닿아 있는 지점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시완님이 갖고 계신 정의관이나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나다움을 유지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말 되게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시완님의 지금의 박자는 안단테잖아요. 네네.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시완님께서는 과거에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박자가 안단테라면 시완님이 살아온 하나의 정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완님이 과거에는 갖고 계셨던 생각들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비화라던가 네. 지금의 시완님이 되었던 어떠한 특별한 사건 이런 게 있다면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네. 만화 영화든 드라마든 영화든 항상 주인공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다른 등장인물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 주인공 마인드가 좀 많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내가 내가 뭔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네. 그런 뭔가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나는 나중에 뭔가 주인공 같은 삶을 살 것 같아. 네. 나는 커서 주인공처럼 좀 빠르게 뭔가 되게 대단한 걸 하고 멋진 일들을 하고 멋진 삶을 살 거야.
그렇게 매일매일 상상을 해요. 바라는 거죠, 주인공 같은 삶은. 근데 사실 노력을 별로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주인공은 뭔가 그렇게 크게 별다른 걸 하지 않아도 뭔가 대단했거든요. 뭔가 노력을 하지 않고 맨날 상상하는 거죠. 언젠간 주인공이 될 거야. 그렇게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서도 언젠가는 대단한 포토그래퍼가 될 거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사회 규범에 속하게 되면은 어느샌가 잊고 있던 거죠. 내 삶도 다른 사람과 그렇게 별다를 거 없는 평범한 삶이라는 걸 어느샌가 느끼게 되고, 그런 어렸을 때 꿈?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다? 주인공이 될 것 같다? 네. 그런 거는 이제 없어진 지 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네. 받게 돼요. 아, 내 삶이 막 영화처럼 대단하진 않구나. 근데 제가 또 사실 좀 유별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항상 저만 보면은 야, 시월아, 넌 참 독특하다. 뭐라던가. 넌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아니, 칭찬을 한다면은,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좀, 너 같은 애는 본 적이 없어. 뭐, 이런 말 좀 들으니까 또 약간 주인공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생각을 또 은연중에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뭔가 또 내 캐릭터가 과연 주인공감인가? 내 캐릭터가 뭔가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어떤 한 인물처럼 멋진가 했을 때 좀 자신이 없었죠, 사실. 왜냐면 뭔가 제가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우연히 이제 저랑 좀 비슷한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스타일이라던가 뭐 생각하는 그런 것들, 평소에 생각하는 뭐 철학이라던가 뭐 말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뭐야 쟤 약간 나랑 비슷한데?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친구가 있는데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친하게 지내다가 하루는 제가 창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지금 시완님이 이렇게 앉아 있고 창문 이렇게 뒤에 있고 창문 뒤에 가로등이 켜져 있고 밤하늘의 색깔이 되게 예뻐요. 되게 어떤 한 장면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놀랐어요 그때. 왜냐면은 제가 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한 채 울었어요. 왜냐면 제가 울고 있던 것도 몰랐는데 상대방이 되게 당황해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우냐고. 내가 울고 있었어? 이러면서 저도. 그래가지고 그때는 상대방 당황하고 저도 제가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 당황했는데 집에 가서도 제가 내가 왜 울었지? 계속 이 생각을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까지 도대체 내가 왜 울었을까?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좀 알겠는 거예요. 왜 울었는지. 그때 그 친구가 했던 그 별것 아니었던 말이 제가 바라는 어떤 한 자아였던 것 같아요. 한평생 누가 나한테 인생에서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뭔가 한 장면 같다라는 그 말이 저에게는 되게 계속 바래왔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지 내 삶이 조금 내 삶 속에 영화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거든요. 그 순간에. 그래서 좀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바래왔었는데 그런 순간은 도대체 내 인생의 리즈는 언젠가, 내 인생의 가장 멋진 때는 도대체 언제 오는가 이런 생각 속에 빠졌었는데 내 별것 아닌 일상 속에서 영화 같은 장면이 있었다는 거를 그 친구가 알려줬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알게 된 후로부터 그냥 모든 게 되게 다 재밌었어요. 그냥 밥을 먹든 아니면은 내가 일을 할 때도 평소 다름없는 촬영하는 일인데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뭔가 그때부터 약간 주인공 같았던 거죠. 누군가랑 같이 있으면은 어떤 영화 속의 한 장면 같고 어느샌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낭만적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청춘이 뭔지 좀 알겠더라고요. 청춘을 막 정의하는 게 막 각자의 생각하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제서야 찾은 거죠. 이제서야지 왔다. 내 청춘. 그래서 저는 뭔가 그때부터 시간이 소중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리듬도 거기서 좀 왔던 게 큰 것 같아요. 내 삶을 더 집중해서 돌아보면은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나. 별것 아니었던 장면들도 되게 어떤 아름다운 낭만적인 장면이지 않나. 그때부터 생각하게 된 뭔가 저의 좌우명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원하면은 뭐든 할 수 있다. 그게 좀 우리 아닌가.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비밀. 네, 인생의 비밀.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비밀이에요. 사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의 연금술사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애타게 어떤 한 가지를 갈망하면은 계속 그 어떤 한 가지를 원하고 생각하고 찾고 떠나면은 세상에 온 만물이 나를 도울 것이다. 내가 한 가지를 강렬하게 바라면은 네. 계속 기연이 생겨요. 음. 뭔가 계속 뭔가 누군가 날 도와주는 어떤 미지의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온 우주가 나를 돕는다. 저는 그 생각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뭔가 이 삶은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한 말인데 영화의 삶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되게 뭐랄까 머릿속에서 좀 상상이 되는 그런 스토리를 하나 들려주신 것 같은데 아, 네, 맞아요. 여기서 제가 느낀 바를 짧게 한번 말씀드리면 그 주인공이란 단어 있잖아요. 네.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인물을 이렇게 모시고 인물 작업을 할 때 이런 말을 가끔 하거든요. 저희는 주인공이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는 걸 모토로 한다는 말을 가끔 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삶은 모두가 나라는 영화의 주인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와라는 작품의 주인공이 여기서 인터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은 모두의 삶은 하나의 영화 혹은 음악, 노래와도 같은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자아가 그 주인공이 그 앞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작품과 저 작품이 다른 개요와 다른 주안점과 다른 장면들로 펼쳐져 있겠지만은 이 장면과 이 장면이 만났을 때 나누는 대화들을 통해서 이 장면이 또 다른 관점이 생길 수도 있고 다음 장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 배울 점과 다른 점들을 공유하면서 시와님의 삶은 말씀하신 대로 시와라는 영화의 주인공에서 항상 펼쳐지는 장면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진이란 작업은 그 장면의 일부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한 사람의 음악의 박자의 일부를 기록하는 행위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완이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의 영화와 장면들은 제가 주창하고 있는 음악과 하나의 박자와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무언가가 항상 펼쳐지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장면들을 보는 약간 예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시완님이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 있잖아요. 저는 네.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해요. 뭔데요? 왜냐면 그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만의 가치관과 정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민을 했던 시간을 치면은 아마도 이 고민이 시작된 첫 날부터 지금까지 축적된 그 고민의 시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쌓아놓은 나의 자아는 사실 내가 아무리 표현을 해도 남들이 알아주기 어려울 수도 있는 무언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너무나 추상적이고 우리한테 너무나 사무치듯 중요한 그런 삶의 관점이어서 이거를 누군가가 온전하게 머릿속으로 이해해 주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누가 이해해 주길 바랄 수도 없고
다만 내가 이 태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세상에 있는 여러 자극들과 유혹들을 계속 싸워나가면서 나다움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원님은 그 순간에 나다움을 그냥 나답게 이해해주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장면이 이 사람의 장면에 의해서 동일시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 맞아요. 지금까지는 뭔가 저에 대해서 그렇게 온전히 이해를 해줬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와라는 사람의 영화의 한 장면을 관객으로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작품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죠. 이 영화에. 네. 이 장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영화에서 쏙 들어가서 잠깐 밖으로 나와서 이거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이 시와는 이렇구나, 되게 멋있어요, 독특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시와가 어떤 사람인지를 온전히 이해를 하는 사람의 말은 그렇게 시와님에게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럴지도 모르겠네. 사실 저도 그 경험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고 뭐 박자의 이야기와 삶은 하나의 음악과도 같다는 생각을 해봤다, 여러 가지 추상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개념들이 사람들이 온전히 이해해 주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 추상적이고 어쩌면 되게 깊을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시간이 축적이 되면서 내가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답변들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내가 발견한 나만의 박자는 무엇일까? 이거를 되게 갈망하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해를 바란다기보다는 그냥 나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강력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펼쳐보는 거죠. 그런데 시와님처럼 제 이야기들에 이렇게 깊게 들어주시고 여기에서 나만의 관점으로 얘기해 주신 분들에게 되게 감사한 거죠.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 주고받는 타임. 근데 어쨌든 그 저의 개념과 이런 게 박자의 관점이 있다면 시완님에게는 영화와 장면 같은 그런 거가 되게 또 맞닿아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순간을 좀 상상 못 했거든요. 인터뷰가 이럴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 것이다도 몰랐고 그냥 제가 주인공 된 것 같잖아요. 주인공 맞죠? 주인공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있고 다들 본인은 자기의 영화의 주인공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떠한 주인공들은 이 사람의 삶이 궁금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지인들이 그런 말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독특하다, 이상한 것 같다, 대단하다, 여러 가지 그런 수식어를 붙이면서 시화님을 말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모든 수식어들이 시화라는 영화의 주인공을 바라보는 관객의 관점일 수도 있겠다 인 거죠.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시화님은 항상 나다움을 유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 이 영화의 장면이 특정 사람들에게 하나의 인식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참 대단한 것 같아, 너는 진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흘러가는 사회에서 나다움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감사해요. 뭔가 새롭게 깨달은 것 같아요. 알고 있었으면서 불구하고 네. 뭔가 끄집어낸 느낌? 말씀 감사합니다. 그 영화는 아직 초반부잖아요. 우리는 아직 젊고 어리니까. 네. 그래서 지금의 삶, 그러니까 2023년의 최시화의 영화에서 지금의 스토리는 어쨌든 도입부일 수도 있겠죠. 아직은 도입부일 수도 있는데 지금의 삶은 안단테고 네. 안단테를 선택한 시화의 생각들은 이렇고 나의 과거는 이러하였고 나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았다 라는 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던 하나의 대화였고요. 지금까지 시완님의 삶의 박자와 그리고 이 삶의 박자가 이루어진 여러 시완님의 정박의 그런 생각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다음 질문은 저희 스튜디오에서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인 오프비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엇박이요? 네.
엇박의 정의를 짧게 말씀드리면 삶에서 예기치 않게 나에게 다가왔던 특별한 어떠한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무언가일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예기치 않았던 예기치 것들에 않았던 순간이요. 예.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 같은 건가요? 이 엇박의 순간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오프비트의 정의에는 특별한이라는 정의가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걸 영어로 하면 unconventional이라는 단어인데 뭔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펼쳐져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되게 특별하게 다가왔던 예기치 않았던 순간,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봤을 때는 나의 생각 형성이나 나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의 울림이 됐던 예기치 않았던 순간이게 됐죠. 제 엇박의 순간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보면 방법을 이제서야 알았다? 네.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근데 정말 그걸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래서 조금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제 이야기는 군대에 있을 때부터. 혹시 군대 얘기 좀 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짧게 할게요, 짧게. 제가 사실 군대에서 면회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다는 게 온 사람이 없었다는 건가요? 네. 면회를 그러니까 친구들과 면회를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한술 더 떠가지고, 네. 친구라는 존재랑 전화통화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2년 동안. 2년 동안.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되게 예민하고 엄청 다혈질인 성격이었어요. 되게 까탈스럽고 다혈질이고 예민하고 화를 진짜 잘 내고 사람들이 딱 싫어하는 그런 캐릭터. 근데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뭔가 항상 저는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면회를 안 하는 것도 뭐 친구와 전화통화 안 하는 것도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제가 또 나름대로 군대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도서관에서 어떤 자서전을 읽었거든요. 근데 읽다가 그 자서전의 내용 중 하나가 지금 너를 앞으로 도와줄 수 있고 너를 지지해주는 친구들의 이름을 쓰고 그 친구들이 너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 한번 적어봐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단 한 명도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친구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그 새벽에 군대 도서관에서 네. 엄청 울었어요. 진짜. 너무 뭔가 제가 살아온 삶이 좀 한심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잘못됐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서 그때부터 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좀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되게 많은 행동들을 바꿨고 자아 성찰을 진짜 많이 하고 과거에 있었던 나의 어떤 잘못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뭔가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진짜 제 성격이 좀 많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그때부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때 그 순간이 참 좋기도 하면서 약간 좀 서글프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을 사귀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사람들을 되게 좋게 사귀는 게 아니라 항상 뭔가 제가 을의 입장을 고수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서울에 이제 어린 나이에 올라와서 촬영 같은 걸 취미로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요. 뭐 사진을 찍히는 모델이라던가 아니면 사진을 취미로 하는 그런 사진을 찍는 포토그래퍼들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항상 제가 뭔가 제 생각엔 그래요. 뭔가 주는 것만 되게 열심히 하고
좀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좀 희생을 그냥 하려고 하고 제가 늘 의뢰 입장에서 고수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점점. 사실 이제 그렇게 지내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근데 오랫동안 계속 상처받고 다시 회복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회복하고 그걸 반복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근데 이제 한 번씩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다 보면은 만약에 내가 카메라를 내려놨을 때 이 사람들이 온전히 나를 봐줄 수 있을까? 나를 그냥 온전히 사랑해 줄까? 라고 했을 때 당연하지 라고 제 스스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죠. 저를 그냥 아낌없이 사랑해 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제 스스로 뭔가 자존감이 낮은 건지 아니면은 어렸을 때부터 피해의식이 좀 있었던 건지 나는 내가 포토그래퍼가 아니면 얘네들이 나랑 어울릴 이유가 없어 라고 제가 은연중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어느샌가 좀 벽을 치고 사람들을 사귀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뭔가 상대방을 똑같이 생각하려고 뭔가 직업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럼 제 모습에 또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작년 6월 달에 이태원으로 이사를 왔어요. 몇 달 전에 제가 혼자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거기 있는 바텐더 분이랑 인스타그램을 교환하게 되고 어느 날 그분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되게 시완님이 되게 매력적인 분인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이태원 친구들을 소개시켜줘도 되겠냐. 근데 이제 제가 그분한테 알려준 인스타그램 계정은 제 사진 포트폴리오 계정이 아니라 이제 사실 제 개인적인 사진만 올리는 그러니까 제가 사진가인지 모르는 그런 개인 계정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뭔가 제가 어쨌든 뭔가 마음에 드셨는지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길래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나갔는데 되게 그날 하루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해졌어요. 그 다음날에도 몇 달 동안 되게 이태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좋았던 건 그 사람들 모두가 물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시와 쟤 그냥 사진 찍을 걸? 까지밖에 모르고 정확히는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들은 제가 저로서 그냥 마음에 들고 제가 하는 행동과 말 그리고 대화하는 그런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시와가 너무 좋다. 시와는 정말 멋있다. 시와랑 같이 놀고 싶다, 보고 싶다 라는 말을 진짜 지겹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사실 지겹진 않아요. 너무 좋아요. 왜냐면 한 번도 뭔가 저를 저로서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줄 아세요, 요즘에? 제가 일을 할 때 예전에는 뭔가 좀 의식을 하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뭔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저도 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진기를 들지 않아도 나는 진짜 매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네. 나는 사진기가 없어도 되게 멋지고 말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감형인 사람인가 보다. 네. 갑자기 내가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제가 원래 만났던 모델, 촬영 스태프들, 이런 디자이너, 아니 혹은 아티스트를 만나도 제가 저로서 대할 수 있는 뭔가 용기가 생겼어요. 내가 사진 같은 거 딱히 내려놔도 자신 있어. 왜냐면 나는 최시아거든. 근데 그 순간이 나를 사랑하는 확실한 방법?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게 현 시점의 저예요. 이제서야 알았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근데 진정으로 뭔가 이거를 머리로는 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방법을 잘 모르겠다? 언제 나를 사랑할 수 있지 도대체? 맨날 자괴감만 되는데. 근데 지금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나 최시아라고. 그게 저의 좀 예기치 않은 순간들이에요.
지금 친구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공적으로 말하면 내가 나를 존중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친구들에 대한, 새로운 친구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한 친구들과의 만남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좀 더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네. 지금의 삶에서 그 과정을 한번 똑같이 해보라고 하면은 되게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네. 뭔가 제 기연의 순간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사람이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근데 좀 감사해요, 사실. 군대에 제가 갔다 온 사실에. 그 순간을 만날 수 있음에 좀 네네. 감사하다, 군대 가면. 그래서 저는 군대 다녀온 시간이 안 아까워요.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던. 네, 제 스스로 많이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한 좀 시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금의 시아님이 되신 것도, 지금의 시아님의 가치관을 갖게 되신 것도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궁극적으로는 사실 과거를 다 통틀어 본다면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일단은 지금의 저는 좀 많이 단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하신 튼튼한 나무처럼 네, 유영을 하는데 튼튼한 나무에 뗏목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 최시화라는 주인공이 타 있는 거죠. 유영을 하는데 바닷속을 호수를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튼튼한 시화라는 나무에 네, 올라타서 경치를 바라보면서 유영을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면서 나답게 그런 생각이 좀 펼쳐지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카메라를 만약에 내려놓는다. 이게 되게 진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직업이든. 네. 하면서. 쉽지 않은 질문이거든요.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면은. 네, 내가 카메라를 만약에 내려놓는다면 나는 나다움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성찰을 한번 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기는 해요. 질문 같기는 해요. 다만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도 평소에 제 말을 통해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저의 삶의 목표는 평생 이거를 해보는 거거든요. 네, 카메라를 내려놓을 일은 없지만 근데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평소에 표현을 하는 사진에 대한 소중함이 내 마음속에서 달라지는 순간이 만약에 오면 그때 나는 그거를 견딜 수 있을까? 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없고 사진에 대한 소중함이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상태인데 이게 내 안에서 깨지는 순간이 만약에 오면은 그때는 내가 그렇게 솔직하게 저는 사진이 너무 좋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가끔 해보기는 해요. 왜냐면은 내가 이런 생각들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조금씩 던져봐야 그래야 내가 얼마나 사진에 대해서 얼마나 사진을 좋아하는지를 재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스스로에 대한 점검을 해봐야 내가 하는 말이 진실된 말인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시화님은 친구들이 맞게 본 것 같습니다. 쟤는 그냥 사진하는 친구인데 그거를 떠나서도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는 말을 저는 온전히 공감을 하고 있어요. 좋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그냥 좋게 본다는 것보다 그렇게 보이는 거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분들도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이 오프비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돼요. 네, 네.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뭔지를 모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근데 진정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나를 스스로 존중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아직 스스로를 온전하게 존중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좀 더 알아가고 싶어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시원님처럼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이렇게 스스로를 좀 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존경합니다. 어,